일요일 아침, 안동의 오래된 돌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조심스레 스며들었다. 김영자 할머니는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달아 헤어진 천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전날 남은 보리빵 한 조각과 신선하지 않은 채소 몇 가지, 그리고 작고 낡은 초 한 자루가 담겨 있었다. 아침을 먹지 못했지만 상관없었다. 오늘의 목적은 오직 하나, 성당에 가는 것이었다. 조용한 성당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아무도 듣지 못할 기도를 올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성모 마리아 성당 입구의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그녀의 다리가 휘청이며 중심을 잃었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덜 익은 토마토 몇 개가 돌계단을 따라 굴러갔고 빵은 먼지 낀 바닥 위에서 구겨졌다. 그녀는 허리를 굽히며 급하게 그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손가락은 잘 따라주지 않았고 떨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누군가 보기 전에 빨리 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거친 부츠 하나가 그녀 앞에 멈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남자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손에 잡히는 토마토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주워 다시 가방에 담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조심스러웠고 동작 하나하나에는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김영자는 얼굴을 들었고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남자는 까무잡잡한 얼굴에 며칠은 면도하지 않은 수염, 검은 눈동자는 깊고 차분했으며 허리엔 헛모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옷은 단순했고 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으며 그의 존재 자체에서 묘한 평온함이 흘러나왔다. 괜찮으세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론 넘어져 봐야 누가 손 내미는지 보이잖아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김영자는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져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잇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덧붙인 한마디는 그녀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할머니는 겉으론 멀쩡하지만 안에 깊은 상처가 있으시네요. 그 말에 그녀는 숨을 삼켰다. 누구도 그렇게까지 말한 적 없었다. 아니, 누구도 알아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수년간 감춰왔던 아픔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그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저도 한동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늘 제 곁에 있었죠. 어르신께도 힘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거기엔 조그맣게 쓰인 구절이 있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종이 위에 글자를 따라가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따뜻했다. 남자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성당 앞에 세워둔 빗자루를 다시 손에 쥐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성당 입구를 쓸기 시작했다. 그는 이름도 묻지 않았고 도움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머물러 주었고 알아보아 주었다. 김영자는 종이를 가슴에 꼭 품었다. 마치 그 작은 종이 쪽지가 지금껏 자신을 붙잡아줄 유일한 구원의 끈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무겁게 성당 안으로 들어섰고 늘 앉던 세 번째 줄에 자리를 잡았다. 미사는 곧 시작됐지만
그녀는 신부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성가를 부른 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그 남자의 말, 그 눈빛, 그 조용한 존재감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성당에서 나오는 길, 발을 헛디뎌 돌계단에서 다시 한번 휘청거렸지만 이번엔 누가 부축하지 않아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돌아가는 길, 가방 속에서 꺼낸 종이 쪽지를 다시 펼쳐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나님은 정말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집에 도착했을 땐 김도연은 없었다. 텅 빈 거실에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함 속에서 김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한 확신 하나가 피어올랐다. 오늘은 이전의 그 어떤 날과도 다르다.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다. 며칠 후 안동 시골 마을의 공기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햇살은 부드럽게 담장을 타고 흘렀고 바람은 여느 때보다 따스했다. 김영자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손수건에 실을 꿰고 있었다. 눈은 침침했고 손은 느렸지만 실이 바늘 구멍을 통과할 때마다 작은 숨소리가 흘렀다. 마당 밖 낡은 대문은 여전히 덜컥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조차 그녀에겐 익숙한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오늘은 그 대문 너머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고 바람이 흔든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내 분명한 걸음이 다가왔고 철문 앞에 누군가 조심스레 섰다. 김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틈 사이로 눈을 들여다본 그 순간 그녀의 숨이 잠시 멎었다. 거기엔 며칠 전 성당 앞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남자, 박민수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천으로 감싼 작은 빵봉지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조용히 웃고 있었지만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문 앞으로 갔지만 손은 문고리를 잡지 못한 채 떨리고 있었다. 문을 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도연은 분노의 소리를 지르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어딘가 달랐다. 박민수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릴 뿐이었다. 묵묵히 마치 시간이 그의 편이라도 되는 것처럼. 결국 김영자는 작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민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빵집에 들렀는데 이게 좀 남아서요. 혹시 안 드셨으면 드시라고. 부담되시면 다른 분께 드리셔도 됩니다. 그 말에 김영자는 고개를 푹 숙였다. 목에 걸린 듯한 감정이 삼켜지지 않았고 그저 들어오세요 라는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힘이 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다. 마당의 잡초가 발에 스치는 소리조차도 조심스러웠고 문 앞의 철근이 삐걱대는 소리에도 그의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대문을 바라보던 그는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문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네요.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빵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허리춤에 꽂힌 낡은 맥가이버 칼을 꺼내 대문의 나사를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조이기 시작했다. 김영자는 문 안쪽 그늘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가 봐도 낯선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뭔가를 바라지도 않았다. 마치 이 집의 오래된 공기와도 친숙한 사람처럼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목수세요?
민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옛날에 길에서 살 때 고장나면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그때 배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그는 덧붙였다. 문 고치는 건 쉬워요. 마음 고치는 게 어렵죠. 그래도 해보는 거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어딘가 깊은 곳을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런 일이 없었기에 지금 이 순간조차도 꿈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일을 마치고 손에 묻은 녹물과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들고 김영자에게 건넸다. 이 빵 그냥 드셔보세요. 따뜻할 때 먹으면 더 좋아요. 그 순간이었다. 안방 문이 쾅 열리며 도연이 나타났다. 얼굴은 붉었고 눈빛엔 술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눈이 민수를 향해 박히자 공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긴 제 집이에요. 제 구역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는 소리를 질렀고 김영자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몸이 본능적으로 위협에 반응한 것이다. 하지만 민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온 겁니다. 도연은 비웃으며 말했다. 학, 미쳤군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당신을 그냥 안 보내요. 그러나 민수는 고요히 다시 말했다.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남아있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당신은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그 말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가 문을 세게 닫았다. 유리창이 덜컥거렸고 대문에 조여진 나사들도 같이 흔들리는 듯했다. 김영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울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그냥 주저앉아야 할지 몰랐다. 민수는 묵묵히 모자를 챙겼었고 나직이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아직 고칠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 말을 남긴 채 빵 냄새와 함께 떠났다. 그날 밤 김영자는 오랜만에 냄비를 꺼냈다. 민수가 남기고 간 봉투 안에는 고소한 보리빵 2개와 잘 익은 단호박 1조각이 들어있었다. 봉투를 열자마자 퍼지는 그 따뜻한 냄새에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마음 어딘가 깊숙한 곳이 저릿하게 울렸다. 그동안 그녀의 저녁은 물에 마른 밥 1숟갈 혹은 남은 반찬 조각과 냉찬 국물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보리빵을 반으로 갈라 작은 철판 위에 데웠고 단호박은 조심스럽게 찜기에 넣어 익혔다.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성스러웠고 불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뒷모습은 오래전 누군가를 위해 저녁을 차리던 그 시절의 어머니 같았다. 상위에 수저 하나, 접시 하나만 놓았지만 오늘은 그것마저도 차려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보리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바삭하고 고소한 빵 안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민수의 그 빵에는 말보다 더 많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으니까. 함께 먹자는 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 이 작은 것조차 당신의 몫이라는 그런 말들이 고소한 빵결 속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단호박을 천천히 먹었다.
단맛이 입 안을 부드럽게 감싸며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랜 세월 묵은 외로움도 함께 녹아내리는 듯했다. 창밖엔 별 하나 떠 있었고 마당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오늘 밤 이 집 안엔 분명 누군가의 온기가 머물러 있었다. 김영자는 침대로 돌아가려다 말고 박스 밑에 넣어두었던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성당에서 받았던 것이었다. 실밥은 풀려 있었고 색도 바랬지만 그 손수건을 꺼낸다는 건 그녀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였다. 그녀는 묵주를 손에 들고 오늘 받은 성경 구절을 조용히 입으로 되뇌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몇 번이고 반복하던 끝에 그녀는 이불을 덮지 않는 채 침대 가장자리에 살짝 걸터 앉았다. 등을 기대지 않으는 채로 마치 그 자세로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그 밤 김도연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에서 조용히 있었다. 술에 취해 들어온 그날과는 달랐고 이상하리만큼 적막했다. 아들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냉담하고 무심했지만 그 밤의 집 안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무언가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김영자는 이불을 덮지도 않은 채 조용히 누웠고 눈을 감은 채 속으로 말했다. 하나님, 오늘 빵 하나로 제가 이렇게 따뜻해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긴 한가 봐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의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집안의 벽은 여전히 낡고 습기 찼지만 그 빈자리에 남은 건 절망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희망의 기척이었다. 그날 밤 김영자는 오랜만에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대신 입꼬리가 아주 작게 올라갔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새벽, 아무도 듣지 못하는 숨결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김영자는 대문 앞의 그림자를 보고도 잠시 문을 열지 못했다. 어제의 일이 꿈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되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틈으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고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다. 철문은 어제보다 덜 삐걱거렸고 그 너머엔 박민수가 여전히 어색하지 않으든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번엔 손에 연장도 빵도 없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오늘은 손이 허전하네요. 그녀의 말에 민수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제 할머니가 빵보다 더 귀한 걸 주셨거든요. 입을 연 거요. 그 말에 김영자는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서로의 말은 짧았지만 그 사이엔 긴 침묵 대신 이상한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다. 민수는 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와 어제와 같은 자리, 대문 옆에 섰다. 문짝은 고쳤는데 이 고리는 아직 불안하네요. 쇠못 하나만 더 박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는 준비해온 작은 망치를 꺼내 문틀을 살폈다. 김영자는 문 앞 돌계단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햇빛이 그의 옆모습을 따라 드리웠고 바람은 그의 셔츠 자락을 살짝 흔들고 있었다. 묻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 낡은 집에 무언가를 조금씩 채워넣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런 건 돈 주고 부르면 오는 사람도 고칠 수 있어요. 민수는 망치질을 멈추고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렇죠. 하지만 마음은 돈 주고도 못 고치잖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손수건을 무심코 꼭 쥐고 있었다.
민수는 망치를 내려놓고 마당 한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 나무, 감나무 맞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가을마다 열매를 따서 말렸어요. 아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요샌 손도 못 대요. 저 위에 열매도 못 본 지 오래고. 민수는 나무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일 사다리 하나 들고 올게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혹시라도 좋은 열매가 남아 있으면 따서 할머니랑 나눠 먹어요.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감고 입을 다문 표정엔 오래된 기억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도연이 그 나무 아래에서 감 하나를 손에 꼭 쥐고 환하게 웃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시절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사람 마음은 왜 그렇게 쉽게 어그러지는 걸까? 어쩌면 그것도 아무도 고쳐주지 않아서였는지도 몰랐다. 민수는 다시 마당 구석으로 발을 옮겨 삐걱거리는 수도꼭지를 만졌다. 이것도 고쳐야겠네요. 물이 줄줄 새요. 그는 일일이 말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마다 조심스레 손을 댔다. 마치 그 낡은 집을 수리하는 일이 아니라 오래도록 방치된 삶의 틈새를 봉합하듯이. 그녀는 그가 바닥에 깨진 타일을 살펴보고 고장난 현관등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이런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드릴 게 없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예전에 제가 길에 버려졌을 때 한 분이 저한테 빵을 주셨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요. 그분이 누구셨는지는 저도 다는 모르지만 그날의 그 따뜻함만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왠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다. 민수는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말했다. 그 따뜻함 언젠간 돌려드려야 했거든요.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서요. 그날 오후 민수는 망치로 대문의 고리를 고치고 수도꼭지를 임시로 막았으며 대청마루에 흔들리는 바닥 판자를 살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처음엔 부담스러웠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가 오면 바람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은 맑아지고 햇살이 예전보다 깊게 스며드는 듯한 아주 미묘한 변화. 해가 기울고 민수가 돌아가려 할 때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직 손볼 게 많아서요. 마음까지는 못 고치더라도 적어도 문은 안 삐걱거리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김영자는 아주 작게 웃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안도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집은 여전히 오래됐고 몸은 여전히 약했으며 마음에는 수십 겹의 멍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 이후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조금 달랐다. 그 바람엔 오래된 희망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날 새벽 안동 외곽의 작은 집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조용했다. 창밖의 어두운 하늘은 별빛 하나 없이 잠겨 있었고 이따금씩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김영자는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한 채 침대 옆에 놓인 작은 등불 아래에서 실을 감고 있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기척이 있었고 그녀 자신도 그걸 느끼고 있었다. 이른 새벽 갑자기 배가 뒤틀리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머리가 핑 돌며 시야가 흐려졌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다. 벽을 짚으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끝은 무거웠고 손끝은 감각이 무뎠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눈빛은 어딘가를 바라보지만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흰 수건은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세면대에 의지하던 손마저 점점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녀는 입을 열어 누군가를 불러보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고 약한 신음 하나가 입끝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살려달라는 외침조차 남지 않는 포기 직전의 마지막 숨결이었다. 그리고 결국 무릎이 꺾이며 그녀의 몸은 화장실 바닥으로 무너졌다. 머리는 병이 모서리에 부딪혔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불빛이 흔들렸다. 피는 이마에서 흘러 나와 바닥 타일 사이사이에 퍼져 나갔고 김영자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소리와 감각이 꺼지는 그 순간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고 아무도 그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시각 집 밖 골목 끝에선 박민수가 골목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집 앞에 쌓인 낙엽을 쓸기 위해 일찍 나왔고 손에 늘 들고 다니던 대나무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어제와 다름없는 풍경, 익숙한 바람, 익숙한 냄새.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몸에 한기가 훅 스쳤고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대문은 잠겨 있었고 안은 조용했지만 마음 깊숙한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문 앞까지 다가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예요. 박민수예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다시 한 번 더 두드리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안에 계세요? 혹시 몸이 편찮으신 건 아니죠? 그제야 옆집 할아버지 하나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오늘 새벽에 이상한 소리 하나 들리긴 했어요. 무슨 쿵 하는 깨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민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문 열어야 해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 말에 뒷집 아주머니가 급히 망치를 들고 와 쇠지렛대를 건넸고 민수는 힘을 모아 문을 밀었다. 철문이 비명처럼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는 멈춰 섰다. 공기는 차가웠고 정막은 무거웠다. 그리고 마루 끝 복도 바닥에 작은 핏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 흔적을 따라 화장실 문을 열었고 거기엔 김영자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하얀 피부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은 감긴 채 미동조차 없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목에 손을 얹었다. 맥박은 약했고 호흡은 끊어질 듯 희미했다. 할머니, 안 돼요. 제발 버티세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절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응급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길게 울리던 끝에 연결되자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70대 여성, 의식 없음, 두부 외상, 출혈, 주소는 안동시 읍리 번지. 빨리 와주세요. 제발.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아주 미약하게 꿈틀거렸고 민수는 그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할머니 혼자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그날 새벽 처음으로 무너지는 김영자의 손을 잡아주었다. 앰뷸런스 안 사이렌 소리가 정막을 가르며 밤거리를 울렸다. 붉은 경광등이 어두운 골목마다 부딪혀 흔들렸고 김영자의 창백한 얼굴 위로도 그 빛이 어렴풋이 스쳤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이맨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손등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박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조용히 그녀의 숨결을 느끼며 입술을 달싹였다. 제발 지금은 버텨주세요. 이번엔 저도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후 응급실 안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의료진은 혈압을 확인하고 천을 측정하며 이마의 상처를 응급 봉합했다. 민수는 대기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그에게 있어 이곳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니었다. 인생 전체가 이 순간에 모여 있는 것만 같았다. 한참이 지나 응급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가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무거움이 묻어 있었고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가족분이신가요? 민수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가족은 아니지만 그녀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환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컸고 무엇보다 몸 상태가 일반 노인분들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만성 스트레스, 오래된 멍 자국들, 수년간 쌓인 흔적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쓰러진 게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기적처럼 버텨오신 거예요. 그 말에 민수는 눈을 감았다. 기적, 정말 기적이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녀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일지도 모르겠네요. 의사는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후 자리를 떠났다. 병실 안 김영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가 그녀 곁 의자에 앉았다. 창밖엔 새벽이 막 트기 시작했고 희뿌연 안개가 병원 복도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손등에 손을 올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할머니, 기억하시겠어요? 저예요, 박민수. 그날 성당 앞에서 당신이 흘린 토마토를 주워드린 사람. 사실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 전 당신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제가 길거리에서 떠돌이처럼 살던 때가 있었어요. 10살도 차에 안 되었을 때였죠. 사람들은 절 피했고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냄새 난다며 지나쳤고 때리거나 쫓아내기도 했죠. 근데 당신은 달랐어요. 그날 당신은 저를 향해 다가와 따뜻한 보리빵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성경책을 함께 주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사람 입에서 들었어요. 욕설이 아닌 민수야라는 말. 처음으로 제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붉은 기운이 맴돌았다. 그 후로 저는 그 순간을 버팀목 삼아 살았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란 걸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예요. 당신께 제가 받은 따뜻함. 이제 돌려드릴 차례라는 신호. 그 순간
김영자의 눈꼬리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다. 눈은 감긴 채였지만 그 눈물은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고 속삭였다.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이 손 절대 놓지 않을게요. 병실의 침묵 속 기계음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고 민수는 그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아주 오래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소년이 이제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어른이 되어 그렇게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는 깊은 밤의 기운이 가라앉은 듯 조용했고 불빛은 은은하게 벽을 따라 퍼지고 있었다. 김영자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박민수는 두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어깨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그는 짧게 중얼거렸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된 걸까요? 저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낯익은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성당의 최신부님이었다.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일어나 인사를 올렸고 신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에 앉았다. 둘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신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고요했고 민수는 그의 시선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신부님, 전 사실 이 할머니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저만 알고 있었죠. 그분은 기억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묻어둔 기억이 흐르고 있었다. 어릴 적 저는 안동시내 어느 시장통을 떠돌던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집도 부모도 없는 아이. 겨울이면 상자 밑에서 자고 여름이면 시장 천막 밑에서 하루하루를 넘기던 아이.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람 눈만 피하며 살았죠. 사람들은 저를 짐짝처럼 취급했고 전 스스로도 제 존재가 쓰레기 같은 줄 알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신부는 가만히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는 이내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어느 날 배가 고파 견디지 못해 작은 골목 구석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죠. 허름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어쩐지 따뜻했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보리빵 하나와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리고는 제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단다. 넌 하나님의 아이야. 아무도 널 버린 게 아니야. 그 순간 민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법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신부는 조용히 물었다. 그 여인이 바로 김영자 씨였군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몰랐습니다. 성당 앞에서 다시 그녀를 봤을 땐 그냥 마음이 끌렸죠. 무너진 얼굴, 떨리는 손, 너무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쓰러졌을 때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라는 걸요. 제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 돌려줄 차례라는 신호. 그 신호를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그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느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도착합니다. 민수 씨는 그 응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군요. 그건 축복입니다. 민수는 작게 웃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때 그 빵과 그 말씀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만든 거였다는 걸. 그리고 지금 전 그때의 빵을 다시 쥐고 누군가에게 건네는 중이에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고 가장 늦었지만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병실 안 김영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맡에는 민수가 적어둔 성경구절 쪽지가 놓여 있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복도박 민수는 조용히 신부님께 말했다. 전 이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녀 곁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 끝까지 남아 있어야 하니까요. 신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요하게 답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사랑은 눈물이 아니라 머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몇 주가 흐른 뒤 안동지방법원 204호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얀 벽, 정리된 나무 의자, 그리고 판사석 앞에 조용한 공간. 그곳에 김영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 조용히 들어섰다. 머리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등엔 링거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그 옆엔 박민수가 조용히 그녀를 밀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그의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다. 방청석 한쪽에는 성당 신부와 마을 어르신 몇 명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또 다른 쪽엔 피고인석에 김도연이 서 있었다. 그는 변호사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뺨은 홀쭉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다. 지난달 김영자가 응급실로 실려간 이후 병원 측이 의심 신고를 했고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수차례의 영양실조 그리고 장기간 방치된 흔적은 모두 학대의 징후로 보고되었다. 보호자였던 김도연은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은 노인 방임 및 간접학대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정안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물었다. 피고인은 김영자 씨의 장남이 맞습니까? 도연은 작게 대답했다. 네. 판사는 다시 물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반김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순간 도연은 잠시 입을 다문 채 침묵했다. 변호사가 대신 나서려 했지만 도연은 작게 손을 들며 직접 입을 열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변명은 없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은 조용히 술렁였고 김영자는 그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들이켰다. 민수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영자에게 물었다. 피해자께 여쭙겠습니다. 김영자 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법정은 숨을 삼킬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고 기자들의 펜이 긴장된 채 멈춰 서 있었다. 김영자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고 휠체어 위에서 입을 열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판사는 다시 물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어미는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전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도연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김영자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도연아, 나 아직 너를 용서하지 않았어. 하지만 널 완전히 버리지도 않았어. 내 생명보다 너를 먼저 놓을 수 없기에. 오늘 이 법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너를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네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박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고 신부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다. 그날 법정에서 김도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년간의 보호관찰과 봉사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김도연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어머니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난 내가 뭘 잃은지도 몰랐어요. 김영자는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너는 나를 잃은 게 아니야. 아직 나 여기 있잖니.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다.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오래간만에 어머니의 손이 다시 아들의 얼굴을 기억해냈다. 몇 달이 흘렀다. 봄은 지났고 안동 시골 마을엔 연두빛 초록이 무성해졌다. 김영자는 그 작은 집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대문은 여전히 덜컥거렸고 감나무는 여전히 가지를 뻗고 있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마당엔 더 이상 잡초가 가득하지 않았고 물 새던 수도꼭지는 멈췄으며 마루는 더 이상 삐걱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집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떠나야겠네요. 박민수는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집은 고쳐졌지만 마음은 여기 머물 수 없어요. 난 이제 더는 이곳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이 집은 내 감옥이었고 상처였어요. 하지만 마지막엔 당신이 이 집을 집으로 바꿔줬어요. 민수는 말없이 그녀의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다. 안에는 붉게 물든 감 한 알이 들어 있었다. 감나무에서 따온 마지막 열매였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너무 이거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부드러웠지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손에 쥔 첫 번째 삶의 과일이었다. 그날 그녀는 집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았다. 오래된 열쇠를 조용히 돌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박민수는 그녀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작은 차의 문을 열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탔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마을의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버림받았던 기억, 폭력의 흔적, 침묵의 밤들, 모두 흘러가는 바람 속으로 조금씩 씻겨 나갔다. 그들은 안동을 떠나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로 향했다. 오래된 폐가를 민수가 고쳐 살던 곳이었고 이제는 그녀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곳은 작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마당엔 작은 화단이 있었다. 김영자는 그곳에 처음으로 흙을 손으로 만졌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말없이 중얼거렸다.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민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삽을 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흙을 고르고 씨를 뿌리며 새로운 계절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작은 테이블 위엔 2그릇의 된장국과 갓 지은 보리밥이 놓였고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그녀는 아주 작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나한테 다시 사람 되게 해줘서.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빈손을 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고 계절은 바뀌었다. 감나무는 자리를 옮겨 그 작은 바닷가, 마을 뒷마당에 새로 심어졌고 몇 해가 지난 뒤 그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놀았고 민수는 마을 공동 작업장에서 목공을 하며 살았다. 김영자는 이웃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성경 말씀을 천천히 나눴다. 어떤 날은 아들 도현이 조용히 편지를 보내왔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다. 엄마, 나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지만 매일 엄마를 생각해요.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그 편지를 벽에 조심스레 붙여두고 매일 아침 그 앞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괜찮아, 너도 다시 살아보면 돼. 그렇게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한 여자는 다시 엄마가 되었고 한 남자는 누군가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들 모두는 결국 사람이 되었다.